서재, 책 읽는 달빛입니다. 오늘 낭독 영상은 폭풍의 언덕 제4부 제16장에서 제20장까지의 원문 번역 낭독본입니다. 이번 장들은 사랑의 종말 이후 복수와 세대의 비극이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16장에서는 캐서린이 세상을 떠나고 히스클리프가 그녀의 시신 앞에서 절망과 광기 속에 무너집니다. 그의 사랑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닌 저주로 바뀌어버리고 이때부터 히스클리프는 복수로 살아가는 인간이 됩니다. 17장에서는 히스클리프의 폭력 속에서 이사벨라가 도망치고 그녀는 먼 도시에서 히스클리프의 아들 린튼 히스클리프를 낳습니다. 이사벨라의 도망은 잠시의 자유였지만 그녀의 아들은 결국 또 다른 고통의 도구가 되어 돌아옵니다. 18장에서는 캐서린의 딸 어린 캐시가 성장하며 세상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녀는 폭풍의 언덕을 찾아가 아버지의 숙적 히스클리프의 아들 린튼을 처음 만나게 되지요. 그들의 순수한 만남은 그러나 이미 히스클리프의 복수극 속에 놓인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19장과 20장에서는 이사벨라의 죽음 후 히스클리프가 아들 린튼을 데려와 자신의 목적에 이용합니다. 그는 아들을 통해 언쇼 가문과 린튼 가문 모두를 장악하려 하고 이제 폭풍의 언덕은 완전히 그의 소나기에 들어갑니다. 사랑이 남긴 상처가 세대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새로운 폭풍이 다시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폭풍의 언덕 제4부 제16장부터 제20장까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16장) 그날 밤 12시쯤 나리께서 황무지 농장에서 보셨던 그 캐서린이 태어났습니다. 연약한 7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였죠. 그리고 2시간 뒤 어머니는 히스클리프를 그리워하거나 에드가를 알아볼 만큼 충분히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드가가 사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주제였습니다. 그 후유증은 슬픔이 얼마나 깊이 가라앉았는지를 보여주었죠. 게다가 제 생각에는 그가 후계자 없이 남겨졌다는 것이 또 다른 큰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그 연약한 고아를 바라보며 그것을 슬퍼했습니다. 비록 그것이 단순히 부성애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지만 후에 히스클리프는 에드거 린튼이 자신의 조카인 린튼 히스클리프에게가 아니라 딸 캐서린에게 재산을 물려주려 한 것을 마음속으로 원망했습니다. 불운한 아기였습니다. 불쌍하게도 그 존재의 첫 몇 시간 동안 그 아기는 삶 밖으로 울부짖으며 사라져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아이를 향한 소홀함을 바로잡으려 애썼지만 아이의 삶은 마치 끝이 정해진 비극처럼 시작부터 외로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밖은 밝고 쾌활했습니다. 부드러운 햇살이 조용한 방의 블라인드를 통해 스며들어 침대와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부드럽고 온화한 빛으로 감쌌습니다. 에드가 린튼은 머리를 베개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의 젊고 아름다운 얼굴은 그의 옆에 있는 형체의 얼굴만큼이나 죽은 듯 보였고 거의 그만큼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요함은 지친 고뇌의 침묵이었고 그녀의 고요함은 완벽한 평화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마는 매끄러웠고 눈꺼풀은 감겨 있었으며 입술에는 미소의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천국에 있는 어떤 천사도 그녀만큼 아름다워 보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누워있는 무한한 평온함에 함께했습니다. 제가 그 신성한 안식의 평온한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몇 시간 전에 그녀가 내뱉었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모두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위에, 여전히 지상에 있든 이제 천국에 있든 그녀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의 특별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광란적이거나 절망에 빠진 슬퍼하는 사람이 저와 함께 임무를 나누지 않는다면 저는 죽음의 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동안 좀처럼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상도 지옥도 깨뜨릴 수 없는 안식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들어간 끝없고 그림자 없는 영원 삶이 그 지속성에 있어 무한하고 사랑이 그 공감에 있어 기쁨이 그 충만함에 있어 무한한에 대한 확신을 느낍니다. 저는 그때 린튼 씨와 같은 사랑에도 얼마나 많은 이기심이 있는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캐서린의 축복받은 해방을 그토록 후회했을 때 말이죠. 물론 그녀가 이끌었던 제멋대로이고 조급한 삶을 생각하면 그녀가 마침내 평화의 안식처를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할 때는 의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녀의 시신 앞에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의 평온함을 주장했고 그것은 이전의 거주자에게도 동일한 고요함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저 세상에서 행복하다고 믿으시나요, 나리? 저는 그것을 알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나는 딘 부인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거절했다. 그 질문이 나에게는 이단적인 어떤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캐서린 린튼의 행적을 되돌아보면 저는 그녀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권리가 없다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그녀의 창조주께 맡길 것입니다. 주인님은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해가 뜬 직후에 감히 방을 나와 신선하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러 살짝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인들은 제가 오랜 간호의 졸음을 떨치러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의 주된 동기는 히스클리프 씨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밤새 낙엽송들 사이에 남아 있었다면 그는 그랜지에서의 소란에 대해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김머튼으로 가는 전령의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요. 만약 그가 더 가까이 왔다면 불빛이 이리저리 오가고 바깥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을 보고 안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찾기를 바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은 반드시 전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을 빨리 끝내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적어도 공원 안쪽으로 몇 야드 더 들어간 곳에요. 그는 낡은 물풀의 나무에 기대어 서 있었는데 모자를 벗고 싹이 튼 나뭇가지에 맺혔던 이슬에 그의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있었고 그 이슬은 그의 주위로 후드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자세로 오랫동안 서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쌍의 물까마귀들이 그에게서 불과 3피트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이리저리 지나다니며 둥지를 짓느라 바빴고 그가 나무 조각만큼이나 가까이 있다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들은 날아갔고 그는 눈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죽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알기를 기다리지 않았소. 당신의 손수건을 치우시오. 내 앞에서 훌쩍거리지 마시오. 젠장할 당신들. 그녀는 당신들의 눈물을 원하지 않소. 저는 그녀만큼이나 그를 위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감정이 전혀 없는 생명체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저는 그가 이미 이 참사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움직이고 그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진정되었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녀는 죽었어요. 저는 흐느낌을 억누르고 뺨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로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올바른 경고를 받아 우리의 악한 길을 버리고 선을 따른다면 우리 모두 그곳에서 그녀와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올바른 경고를 받았소? 히스클리프가 비웃으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성녀처럼 죽었단 말이오? 자, 그 사건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시오. 어떻게? 그는 그 이름을 발음하려고 했었지만 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물고 내면의 고뇌와 침묵의 전투를 벌였으며 그 와중에 흔들리지 않고 맹렬하게 노려보며 저의 동정심에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죽었소? 그가 마침내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강인함에도 불구하고 뒤에 기댈 지지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 후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 끝까지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여운 인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다른 인간들처럼 심장과 신경을 가지고 있군요. 왜 그것들을 숨기려고 안다라는 건가요? 당신의 자존심이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소. 당신은 그분이 그것들을 비틀어 당신에게 굴욕의 외침을 강요하도록 유혹하고 있군요. 어린 양처럼 조용히요. 저는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고 되살아났다가 다시 잠드는 아이처럼 몸을 쭉 뻗었습니다. 그리고 5분 뒤 저는 그녀의 심장에서 작은 맥박 하나를 느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언급했었소? 그는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마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가 참아 듣지 못할 세부사항을 가져올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당신이 그녀를 떠난 후로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에 달콤한 미소를 띠고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생각은 즐거웠던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삶은 부드러운 꿈속에서 끝났습니다. 저 세상에서도 그만큼 상냥하게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녀가 고통 속에서 깨어나기를 그가 끔찍한 격렬함으로 외쳤습니다. 발을 구르고 통제할 수 없는 격정의 갑작스러운 발작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왜 그녀는 마지막까지 거짓말쟁이요? 그녀는 어디에 있소? 저곳에 천국에 소멸된 것이 아니오 어디에? 당신은 제가 겪는 고통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했지. 나는 단 하나의 기도를 합니다. 내 혀가 굳어버릴 때까지 그것을 반복할 것이오. 캐서린 원쇼,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이 편히 쉬지 못하기를.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였다고 말했소. 그렇다면 저를 괴롭히시오.
살해당한 자들은 그들의 살인자를 괴롭힌다고 나는 믿소. 나는 유령들이 지상을 떠돌아다녔다는 것을 아오.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어떤 모습이든 취하시오. 나를 미치게 하시오. 오직 당신을 찾을 수 없는 이 심연에 저를 남겨두지 마시오. 오 맙소사. 말로 표현할 수 없소. 저는 저의 삶 없이 살 수 없소. 저는 저의 영혼 없이 살 수 없소. 그는 자신의 머리를 울퉁불퉁한 나무 몸통에 들이받았고 눈을 들어 올리며 사람이 아니라 칼과 창에 찔려 죽음으로 내몰리는 야만적인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나무 껍질 주변에 피가 여러 군데 튀어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손과 이마 모두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목격한 이 장면은 밤새 벌어진 다른 장면들의 반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의 연민을 거의 불러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를 그렇게 두고 떠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신을 차려 제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자마자 그는 저에게 가라고 천둥처럼 명령했고 저는 복종했습니다. 그는 제가 달래거나 위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린튼 부인의 장례식은 그녀의 사망 후 돌아오는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관은 뚜껑이 덮이지 않은 채 꽃과 향기 나는 잎사귀로 뒤덮여 큰 응접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린튼 씨는 불면의 수호자처럼 밤낮으로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제외한 모두에게 감춰진 상황이지만 히스클리프 역시 적어도 밤에는 바깥에서 잠 못 이루며 보냈습니다. 저는 그와 어떤 소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어둠이 내린 직후 주인님께서 순전히 피로 때문에 2시간 정도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을 때 저는 가서 창문 중 하나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끈기에 감동하여 그의 우상의 빛바랜 모습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기회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짧게 그 기회를 이용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심해서 아주 미세한 소리로도 그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시신 주위에 휘장이 흐트러져 있고 바닥에 은실로 고정된 밝은 머리카락 한 묶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검사해보니 그것은 캐서린의 목에 걸려있던 작은 로켓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 장신구를 열어 그 내용물을 버리고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 한 묶음으로 대체했습니다. 저는 2 머리카락을 꼬아서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언쇼 씨는 물론 그의 여동생의 유해를 무덤까지 모시기 위해 초청받았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보내지 않았지만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외에 조문객들은 전적으로 소작인들과 하인들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사벨라는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놀라움 속에서 캐서린의 매장지는 린튼 가문의 조각된 기념물 아래에 있는 예배당 안도 아니었고 그녀 자신의 친척들의 무덤 밖에 있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교회 마당 한 구석에 푸른 경사면에 파졌는데 그곳의 벽은 너무 낮아서 황무지에서 히스와 빌베리 식물들이 넘어왔으며 이탄 토양이 그것을 거의 묻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지금 같은 자리에 누워있고 그들의 무덤 위에는 각각 단순한 머릿돌이 그리고 발밑에는 평범한 회색 돌덩이가 무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17장. 그 금요일은 한 달 동안 우리가 누렸던 좋은 날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날씨가 험악해졌습니다. 바람은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뀌었고 먼저 비를 그리고는 진눈깨비와 눈을 가져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마치 석주간의 여름이 있었던 것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앵초와 크로커스 꽃들은 겨울의 눈더미 아래에 숨겨졌고 종달새들은 침묵했으며 이른 나무들의 어린 잎들은 시들고 검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정말 음울하고 으스스하고 참담하게 기어왔습니다. 저의 주인님 에드가은 방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외로운 응접실을 차지하여 그곳을 아기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앉아 신음하는 인형 같은 아기를 무릎에 뉘어 이리저리 흔들며 그동안 계속 내리는 눈송이들이 커튼 없는 창문에 쌓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숨을 헐떡이고 웃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분 동안은 놀라움보다 저의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저는 하녀들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만둬요. 감히 여기서 그렇게 들뜬 모습을 보여? 린튼 씨가 들으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친숙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에드가는 침대에 있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저는 저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말과 함께 그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옆구리를 잡고 난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황무지 농장에서 여기까지 내내 뛰어왔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날아온 부분을 제외하고요. 제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셀 수도 없어요. 온몸이 아파요. 놀라지 마세요. 제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대로 바로 설명할게요. 제발 잠시 나가서 마차를 준비시켜서 김머튼으로 저를 데려다 달라고 하고 하인에게 제 옷장에서 옷 몇 벌을 찾아달라고 말해주세요. 그 침입자는 히스클리프 부인 이사벨라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웃을 만한 처지에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어깨 위로 흩날렸고 눈과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에 비해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짧은 소매에 헐렁한 소녀용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와 목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는 얇은 비단으로 만들어져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고 발은 얇은 슬리퍼로만 보호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쪽 귀 밑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는데 추위 때문에 피가 많이 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에는 긁히고 멍든 자국이 있었고 몸은 피로 때문에 간신히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를 제대로 살펴보자마자 저의 처음의 놀라움이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가씨, 제가 외쳤습니다. 저는 아가씨가 옷을 모두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을 때까지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고 아무 말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절대로 김머튼으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마차를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갈 거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걷든 마차를 타든요. 하지만 괜찮은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반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목을 타고 흐르는 것을 보세요. 불이 있어서 따끔거리네요. 그녀는 제가 자신을 만지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라고 고집했습니다. 마부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하고 하녀에게 필요한 옷을 챙기게 한 후에야 그녀는 상처를 묶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돕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제 넬리, 그녀가 제 일이 끝나고 난로가에 있는 안락 의자에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앉아 말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서 가여운 캐서린의 아기를 치워주세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들어올 때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했다고 해서 제가 캐서린을 조금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몹시 울었어요. 네, 다른 누구보다 더 울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죠.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에게, 그 짐승 같은 자에게 공감할 수는 없었어요. 오, 부직갱이 좀 줘요. 이것이 제가 가진 그의 마지막 물건이에요. 그녀는 세 번째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부숴버릴 거야. 그녀는 아이 같은 아기로 그것을 내리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태워버릴 거야. 그녀는 그 학대받은 물건을 주워서 석탄들 사이에 떨어뜨렸습니다. 거기. 그가 저를 다시 데려간다면 다른 반지를 사야 할 거예요. 그 히스클리프는 에드가를 괴롭히기 위해 저를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그의 사악한 머릿속에 들어갈까봐 감히 머물 수 없어요. 게다가 에드가는 친절하지 않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저는 그의 도움을 구걸하러 오지 않을 거예요. 또한 그에게 더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지도 않을 거예요. 필요 때문에 여기에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만약 그 에드가가 자리를 비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저는 부엌에서 멈추고 얼굴을 씻고 몸을 녹이고 당신에게 제가 원하는 것을 가져오게 한 다음 그 저주받은 그 육체를 가진 도깨비의 손이 닿지 않는 어느 곳이든 다시 떠났을 거예요. 아, 그는 정말 경노했었어요. 그가 저를 잡았다면 힌들리가 그와 힘에서 맞설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힌들리가 그것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그가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볼 때까지 달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글쎄,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마세요, 아가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묶어드린 손수건이 흐트러지고 상처에서 다시 피가 날 겁니다. 차를 마시고 숨을 쉬세요. 그리고 웃는 것을 그만두세요. 이 지붕 아래, 그리고 아가씨의 상태에서 웃음은 몹시 어울리지 않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군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저 아기 소리를 들어봐요. 끊임없이 울고 있어요. 1시간만이라도 제 귀에 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는 그 이상 머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종을 울려 아기를 하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녀에게 왜 그런 끔찍한 곤경에 황무지 농장에서 탈출했는지, 그리고 우리와 머무는 것을 거부하니 어디로 갈 생각인지 물었습니다. 머물러야 했고 머물고 싶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2가지 이유 때문에 에드가를 격려하고 아기를 돌봐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랜지가 저의 올바른 집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그 히스클리프가 저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가 제가 살찌고 즐거워하는 것을 견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평온하고 그가 우리의 편안함을 해치기로 결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이제 저는 그가 저를 진심으로 미워해서 제가 듣거나 보이는 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를 심각하게 괴롭힌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만족스러워요. 제가 그의 눈앞에 나타나면 그의 얼굴 근육이 무의식적으로 증오의 표정으로 일그러지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제가 그에게 그런 감정을 느낄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원래부터의 혐오감 때문이에요. 그 혐오감은 제가 깔끔하게 탈출에 성공하면 그가 영국 전역을 쫓아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꽤 확신하게 만들 만큼 충분히 강해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떠나야 해요. 저는 그에게 죽임당하고 싶었던 처음의 욕망에서 회복되었어요. 이제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제 사랑을 효과적으로 소멸시켰고,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해요. 저는 제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직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희미하게나마 제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가 저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더라도 그 악마 같은 본성은 어떻게든 그 존재를 드러냈을 거예요. 캐서린은 그를 그렇게 잘 알면서도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은 정말 끔찍하게 뒤틀린 취향이었어요. 괴물. 그가 창조물에서, 그리고 제 기억에서 지워질 수만 있다면. 쉿. 그는 인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좀 더 자비롭게 행동하세요. 그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아직 있습니다. 그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에게 제 심장을 주었고, 그는 그것을 가져가서 쥐어뜯어 죽인 뒤 저에게 던져버렸어요. 사람들은 심장으로 느끼잖아요, 넬리. 그리고 그가 제 심장을 파괴한 후로는 저는 그를 위해 느낄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여기서부터 죽는 날까지 신음하고 캐서린을 위해 피눈물을 흘려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사벨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속눈썹에서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마침내 도망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죠? 저는 그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악의보다 더 높은 단계로 그의 분노를 성공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빨갛게 달군 집게로 신경을 뽑아내는 것은 머리를 때리는 것보다 더 많은 냉정함을 필요로 하죠. 그는 자신이 자랑하던 악마적인 신중함을 잊을 만큼 흥분했고 살인적인 폭력을 저질렀어요. 저는 그를 격분시킬 수 있다는 데서 쾌감을 느꼈어요. 그 쾌감은 저의 자기 보존 본능을 일깨웠고, 그래서 저는 깔끔하게 벗어났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다시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는 신호적인 복수를 환영할 거예요. 어제 아시다시피 언쇼 씨는 장례식에 갔어야 했어요. 그는 그 목적을 위해 술에 취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럭저럭 취하지 않았어요. 오후 6시에 미쳐서 잠자리에 들고 12시에 술 취해 일어나는 대신 그는 앉아서 진이나 브랜디를 컵째로 삼켰어요. 히스클리프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져요. 지난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집에 낯선 사람처럼 지냈어요. 천사들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아니면 지옥의 친척들이 주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거의 일주일 동안 우리와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는 새벽에 막 집에 돌아와서 위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어요. 마치 누가 그의 동행을 탐내기라도 한 것처럼 스스로를 가뒀죠. 그곳에서 그는 감리교 신자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다만 그가 간청하는 신은 무감각한 흙과 재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가 말을 걸 때 그의 검은 아버지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죠. 이 귀중한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리고 그 기도는 보통 그가 목이 쉬고 목소리가 목구멍에서 막힐 때까지 계속되었어요. 그는 다시 떠나곤 했어요. 언제나 곧장 그랜지로 향했죠. 왜 에드가는 경찰관을 불러 그를 구금시키지 않았는지 궁금해요. 저에게는 캐서린에 대해 슬퍼하면서도 이 비하적인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기간을 휴일처럼 여기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조셉의 영원한 잔소리를 울지 않고 들을 만큼 기운을 차렸고, 전처럼 겁먹은 도둑의 발걸음이 아닌 덜 불안한 발걸음으로 집을 오르내렸습니다. 당신은 조셉이 무슨 말을 하든 제가 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그와 헤어트는 정말 역겨운 동행자들이에요.
저는 힌들리와 앉아 그의 끔찍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작은 주인님과 그를 지지하는 그 혐오스러운 늙은이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히스클리프가 있을 때는 저는 종종 부엌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하거나 아니면 습한 사람이 살지 않는 방들에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없을 때는 이번 주처럼 저는 집난로의 한 구석에 테이블과 의자를 놓고 언쇼 씨가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그도 저의 정리에 간섭하지 않아요. 이제 그는 아무도 그를 도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조용해요. 더 침울하고 우울하고 덜 격렬하죠. 조셉은 주인이 변한 것이 확실하다고 단언해요. 주님의 손길이 그의 마음에 닿았고 그는 마치 불에 의해 구원받았다고요. 저는 그 좋은 변화의 신호를 감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죠. 어제 저녁 저는 저의 구석에 앉아 늦은 밤 12시쯤까지 옛날 책들을 읽었어요. 바깥에서 거친 눈이 불고 있는데 위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쓸쓸하게 느껴졌고 제 생각은 계속해서 교회 마당과 새로 만들어진 무덤으로 되돌아갔어요. 저는 감히 눈을 앞에 있는 페이지에서 떼지 못했어요. 그 슬픈 장면이 너무나 즉시 그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힌들리는 맞은편에 앉아 손에 머리를 기댄 채 있었어요. 아마도 같은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는 비이성적인 상태보다 낮은 지점에서는 술을 멈췄고 2~3시간 동안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어요. 집 안에는 창문들을 이따금 흔드는 신음하는 바람소리, 석탄이 희미하게 타는 소리, 그리고 제가 촛불의 긴 심지를 걷어낼 때마다 들리는 촛불 가위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헤어튼과 조셉은 아마도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슬펐어요. 그리고 저는 책을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마치 모든 기쁨이 세상에서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죠. 그 슬픈 침묵은 마침내 부엌문 빗장 소리로 깨졌어요. 히스클리프가 평소보다 일찍 감시 임무에서 돌아왔죠. 아마도 갑작스러운 폭풍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 입구는 잠겨 있었고 우리는 그가 다른 문으로 들어오기 위해 돌아오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입술에 제가 느끼는 것을 억누를 수 없는 표정으로 일어섰고 문을 쳐다보고 있던 힌들리가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를 5분 동안 못 들어오게 할 거야. 그가 외쳤습니다. 반대하지 않겠지? 아니요. 저 때문에 밤새도록 못 들어오게 하셔도 돼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빗장을 잠그세요. 언쇼는 그의 손님이 정문에 도착하기 전에 이것을 해냈습니다. 그러고는 와서 그의 의자를 제 테이블 반대쪽으로 가져왔고 몸을 숙여 그의 눈에서 번뜩이는 불타는 증오에 대한 공감을 제 눈에서 찾으려 했어요. 그가 살인자처럼 보이고 느꼈기 때문에 정확히 그것을 찾지는 못했죠. 하지만 그가 말을 할 용기를 얻을 만큼은 충분히 발견했습니다. 너와 나, 그가 말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저 남자와 해결해야 할 큰 빚이 각각 있소. 우리 둘 다 겁쟁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힘을 합쳐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도 내 오빠만큼 물렁하냐? 끝까지 참고 한 번도 갚으려 하지 않을 거냐? 저는 이제 참는 것에 지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되돌아오지 않을 보복이라면 기꺼이 할 거예요. 하지만 배신과 폭력은 양쪽의 날이 선 창과 같아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을 그들의 적보다 더 심하게 다치게 해요. 배신과 폭력은 배신과 폭력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다. 힌들리가 소리쳤습니다. 히스클리프 부인,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겠소. 다만 가만히 앉아서 입 다물고 있소. 지금 말해보.
그럴 수 있소? 나는 당신이 그 악마의 존재가 끝나는 것을 보는 데서 나만큼이나 많은 쾌감을 느낄 것이라고 확신하오. 당신이 그를 능가하지 않는 한 그는 당신의 죽음이 될 것이요. 그리고 그는 나의 파멸이 될 것이요. 젠장할 지옥 같은 악당. 그가 마치 벌써 여기 주인인 것처럼 문을 두드리는군. 입 다물겠다고 약속하시오. 그러면 저 시계가 1시를 치기 전에 1시까지 3분 남았소.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오. 그는 제 편지에 묘사했던 그 도구들 권총을 가슴에서 꺼냈고 촛불을 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낚아채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입 다물지 않을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를 만지면 안 돼요. 문은 잠긴 채로 두고 조용히 하세요. 안 돼. 나는 결심했소. 그리고 신에게 맹세코 그것을 실행할 것이오. 그 절망적인 존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스스로 원하지 않더라도 친절을 베풀 것이고 헤어튼에게 정의를 행할 것이오. 그리고 나를 가려주려 애쓸 필요 없소. 캐서린은 가버렸소. 내가 지금 목을 긋더라도 살아있는 누구도 나를 후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오. 이제 끝을 낼 때가 되었소. 저는 곰과 씨름하거나 미치광이를 설득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저에게 남은 유일한 자원은 격자창으로 달려가 그를 기다리는 운명에 대해 의도된 희생자에게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다른 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저는 다소 승리하는 듯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언쇼 씨가 당신이 계속 들어오려고 고집하면 총을 쏠 마음을 먹고 있어요. 문을 여는 게 좋을 거다. 이 그는 제가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우아한 용어로 저를 부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끼어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들어와서 총을 맞으세요. 원하신다면요. 저는 제 의무를 다했어요. 그 말과 함께 저는 창문을 닫고 난로 옆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어떤 불안함도 가장할 만큼 제게는 위선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언쇼는 저에게 격렬하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그 악당을 사랑한다고 단언하며 제가 보인 비열한 정신에 대해 온갖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양심은 저를 결코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히스클리프가 그를 고통에서 해방시켜준다면 그에게 얼마나 축복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히스클리프를 그의 올바른 거처로 보낸다면 저에게 얼마나 축복이 될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앉아 있을 때 제 뒤에 있는 창문이 후자 히스클리프의 일격에 바닥에 부딪혔고 그의 검은 얼굴이 창살을 통해 병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창살이 너무 촘촘해서 그의 어깨가 통과할 수 없었고 저는 상상 속의 안전함에 환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옷은 눈으로 하얗게 변했고 추위와 분노로 드러난 그의 날카로운 식인종 같은 이빨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이사벨라, 저를 들여보내지 않으면 당신이 후회하게 만들겠소. 그가 조셉이 부르는 대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지를 수 없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힌들리 씨가 칼과 장전된 권총을 들고 파수꾼으로 서 있어요. 부엌문으로 들여보내주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힌들리가 저보다 먼저 거기에 갈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눈보라 한 번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의 보잘것없는 사랑이군요. 여름달이 비추는 동안에는 우리는 우리 침대에서 평화롭게 남겨졌지만 겨울 바람이 돌아오자마자 당신은 피난처를 찾아 달려와야 하는군요. 히스클리프, 제가 당신이라면 그녀의 무덤 위로 몸을 뻗고 충실한 개처럼 죽을 거예요.
이제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겠죠? 당신은 캐서린이 당신 삶의 모든 기쁨이라는 생각을 저에게 분명히 심어주었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그녀의 상실 속에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는지 상상할 수 없어요. 그가 거기 있소 그랬소. 제 동행자 인들리가 외쳤습니다. 그는 그 틈새로 달려갔습니다. 만약 내 팔을 뻗을 수 있다면 그를 칠 수 있소. 넬리, 당신은 제가 정말 사악하다고 여길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니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의 생명을 향한 시도를 돕거나 방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죽기를 바라야만 한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그가 언쇼의 무기에 몸을 던져 그의 소나귀에서 그것을 비틀어 빼앗았을 때 제 조롱 섞인 말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몹시 실망하고 불안해졌습니다. 장전된 총이 폭발했고 칼은 뒤로 튀면서 원래 주인 힌들리의 손목을 베고 들어갔습니다. 히스클리프는 그것을 힘으로 잡아 빼냈고 그것이 지나가는 동안 살점을 갈라놓았으며 피를 흘리는 칼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돌을 집어 두 창문 사이의 칸막이를 부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적 힌들리은 극심한 고통과 동맥 또는 큰 정맥에서 솟구치는 피 때문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거친 자이스클리프는 그를 걷어차고 짓밟았으며 그의 머리를 돌바닥에 반복적으로 내리쳤습니다. 그 와중에 한 손으로는 저를 붙잡아 조셉을 부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를 완전히 끝장내는 것을 삼가는데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자 마침내 멈추고 겉으로는 생명이 없는 듯한 몸을 평상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언쇼의 코트 소매를 찢어 야만적으로 거칠게 상처를 묶었습니다. 그 작업 동안 그는 전에 발로 찼던 것만큼이나 격렬하게 침을 뱉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자유로워진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늙은 하인 조셉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는 저의 다급한 이야기의 요점을 점차 파악하고 두 계단씩 내려오며 헐떡이며 아래로 서둘렀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노? 이제 뭘 해야 하노? 이것을 해야 하오. 히스클리프가 천둥처럼 말했습니다. 당신의 주인은 미쳤소. 그리고 그가 한 달만 더 산다면 나는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낼 것이오. 그리고 당신 이빨 빠진 사냥개 같은 놈이 대체 어떻게 저를 문 밖에 가두었소. 거기서 중얼거리고 웅얼거리지 마시오. 이리 오시오. 나는 그를 간호하지 않을 것이오. 저것을 씻어내시오. 그리고 당신 촛불의 불꽃을 조심하시오. 그것은 절반 이상이 브랜디요. 그렇다면 당신이 그를 살해한 것이요. 조셉이 공포에 질려 손과 눈을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내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나? 주님께서. 히스클리프는 그를 피 한가운데로 밀어 무릎 꿇게 하고 그에게 수건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닦는 대신 손을 모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이상한 말투는 저의 웃음을 유발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에도 충격을 받지 않을 마음 상태에 있었어요. 사실 저는 교수대 아래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부 악당들처럼 무모했죠. 오, 당신을 잊었군. 그 폭군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해야 할 것이오. 내려가시오. 그리고 당신도 그와 함께 저에게 맞서 공모하는군요. 이 독사 같은 놈아. 그게 당신에게 어울리는 일이오. 그는 제 이빨이 흔들릴 때까지 저를 흔들었고 조셉 옆으로 저를 내던졌습니다. 조셉은 꾸준히 자신의 기도를 마친 후 일어섰고 곧장 그랜지로 떠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린튼 씨는 치안 판사이고
그가 아내를 50명이나 잃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요. 그의 결심이 너무 완고해서 히스클리프는 제가 일어난 일을 재진술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마지못해 그의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동안 아기로 몸을 들썩이며 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히스클리프가 공격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늙은이 조세에게 납득시키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제가 겨우겨우 대답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쇼 씨는 곧 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조셉에게 확신시켰습니다. 조셉은 서둘러 독한 술을 투여했고 그 도움으로 주인님은 곧 움직임과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자신의 상대가 의식을 잃었을 때 받은 처우를 모른다는 것을 알고 그가 정신없이 술에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잔혹한 행동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잠자리에 들라고 조언했습니다. 저에게는 기쁘게도 그는 이 현명한 충고를 한 후에 우리를 떠났고 흔들리는 난로가에 몸을 뻗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쉽게 탈출했다는 것에 놀라며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정오보다 약 30분 일찍 제가 아래로 내려왔을 때 언쇼 씨는 난로가에 앉아 있었는데 죽을 만큼 아파 보였습니다. 그의 사악한 악마 히스클리프는 거의 그만큼 수척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굴뚝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둘 다 식사할 마음이 없는 듯 보였고 저는 식탁의 모든 것이 차가워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혼자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방해하지 않았고 저는 간간히 저의 침묵하는 동행자들을 향해 시선을 던지며 제 안에 평온한 양심의 위안을 느끼면서 일종의 만족감과 우월감을 경험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언쇼의 자리 주위를 돌아 난로 가까이 가서 그의 옆구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히스클리프는 제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고 저는 올려다보며 그의 얼굴을 마치 돌로 변한 것처럼 확신하며 응시했습니다. 제가 한때 매우 남자답다고 생각했고 이제는 매우 악마 같다고 생각하는 그의 이마는 무거운 구름으로 그늘져 있었습니다. 그의 바실리스크 같은 눈은 잠 못 이룸과 아마도 울음 때문에 거의 빛을 잃고 있었는데 그때 그의 속눈썹이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입술은 맹렬한 비웃음이 사라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저는 그런 슬픔 앞에서 제 얼굴을 가렸을 것입니다. 그의 경우에는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몰락한 적을 모욕하는 것은 비열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잘못에 대해 잘못으로 갚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의 약함이었습니다. 오, 아가씨,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마치 아가씨가 평생 성경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은 것처럼 들리네요.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의 적을 괴롭히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의 고통에 당신의 고통을 더하는 것은 비열하고 주제넘은 짓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을 인정할게요, 넬리.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에 직접 손을 대지 않는 한 히스클리프에게 어떤 비참함을 더하더라도 저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그의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가 그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그가 덜 고통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아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서만 그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취하는 거예요. 고통의 비틀림마다 비틀림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를 저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죠. 그가 먼저 상처를 줬으니 그를 먼저 용서를 구하게 만들고 그러고 나면
넬리, 제가 당신에게 약간의 관용을 보여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결코 복수할 수 없기에 그를 용서할 수 없어요. 흔들리는 물을 원했고 저는 그에게 잔을 건네며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바라는 만큼 아프지는 않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 팔은 빼고 온몸이 마치 악마 무리와 싸운 것처럼 쑤신다오. 네, 당연하죠. 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당신과 육체적인 해악 사이에 자신이 서 있다고 자랑하곤 했어요. 그녀는 특정 인물들이 그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었죠. 사람들이 정말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젯밤 그녀는 혐오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을지도 모르죠. 당신의 가슴과 어깨에는 멍이나 상처가 없나요? 모르겠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이오? 그가 내가 쓰러져 있을 때 감히 나를 때렸단 말이오? 그는 당신을 짓밟고 발로 차고 땅에 내리쳤어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은 당신을 이빨로 찢으려고 군침을 흘렸어요. 그는 절반만 인간이고 그보다 더 못하며 나머지는 악마이기 때문이죠. 원쇼 씨는 저처럼 우리의 공동의 적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뇌에 몰두해 있어서 주변의 어떤 것에도 무감각한 듯 했습니다. 그가 더 오래 서 있을수록 그의 얼굴을 통해 그의 생각의 검은색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마지막 고통 속에서 그를 목조를 힘만이라도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지옥에 갈 것이요. 그 조급한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싸움에 대한 자신의 무능력을 확신하며 절망에 빠져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그가 당신들 중 한 명을 살해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랜지에서는 모두 히스클리프 씨가 아니었다면 당신의 누이가 지금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미움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가 오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캐서린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회상하면 저는 그날을 저주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아마도 히스클리프는 그 말을 한 사람의 의도보다는 말의 진실에 더 주목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의 주의가 깨어났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제 위로 눈물이 쏟아졌고 그는 숨 막히는 한숨을 쉬며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고 경멸하며 웃었습니다. 지옥의 흐린 창문이 잠시 저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평소 밖을 내다보던 악마는 너무 희미하고 눈물에 잠겨 있어서 저는 감히 또 다른 조롱의 소리를 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내 시야에서 사라지시오. 그 슬픔에 잠긴 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목소리가 거의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말을 했다고 짐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캐서린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오빠는 간호가 필요하고 저는 그녀를 위해 그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그녀가 죽었으니 저는 힌들리 안에서 그녀를 봐요. 힌들리는 당신이 그의 눈을 도려내려 하지 않고 검고 빨갛게 만들지 않았다면 정확히 그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일어나 비참한 바보야. 내가 너를 짓밟아 죽이기 전에. 그가 소리쳤고 저도 움직이게 만드는 움직임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도망갈 준비를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불쌍한 캐서린이 당신을 믿고 그 우스꽝스럽고 경멸스럽고 비하적인 히스클리프 부인이라는 칭호를 택했다면 그녀도 곧 비슷한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그녀는 당신의 혐오스러운 행동을
조용히 견디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의 증오와 혐오가 목소리를 냈을 겁니다. 평상 뒤쪽과 언쇼의 몸이 저와 그 사이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에게 다가오려 하는 대신 식탁에서 저녁 식사용 칼을 낚아채 제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것은 제 귀 밑에 맞았고 제가 내뱉던 문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빼내자 저는 문으로 뛰어들어가 또 다른 말을 던졌습니다. 그 말이 그의 칼보다 조금 더 깊이 밝혔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모습은 그의 격렬한 돌진이 그의 숙주인들리의 포옹에 의해 제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함께 난로가에 쓰러져 얽혔습니다. 제가 부엌을 통과하며 도망칠 때 저는 조셉에게 그의 주인에게 서두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간에서 강아지들을 의자 등받이에 매달고 있던 헤어튼을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연옥에서 탈출한 영혼처럼 축복받은 채 저는 가파른 길을 뛰어 날고 날아갔습니다. 그러고는 꼬불꼬불한 길을 벗어나 언덕을 굴러내려가고 늪지를 헤치고 사실상 그랜지의 불빛을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밤이라도 다시 황무지 농장의 지붕 아래에서 머무는 것보다 차라리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이사벨라는 말을 멈추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제가 가져온 그녀의 모자와 큰 쇼를 입으라고 제게 부탁했고 1시간만 더 머물라는 저의 간청에 귀를 막은 채 의자 위로 올라가 에드가와 캐서린의 초상화에 키스하고 저에게도 비슷한 인사를 건넨 뒤 그녀의 마구간지기와 함께 마차에 내려갔습니다. 마구간지기는 주인을 되찾은 기쁨에 야생적으로 낑낑거렸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이 동네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더 정리된 후 그녀와 저의 주인님 사이에 정기적인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새로운 거처가 런던 근처 남쪽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탈출 후 몇 달 뒤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린튼이었고 처음부터 그녀는 그가 병약하고 짜증을 잘 내는 아이였다고 전했습니다. 어느 날 히스클리프가 마을에서 저를 만났을 때 그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다만 그녀가 오빠를 만나러 오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그녀를 직접 돌보아야 한다면 그녀는 그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라고요. 제가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그는 다른 하인들 중 일부를 통해 그녀의 거주지와 아이의 존재를 모두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히스클리프의 혐오감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저를 볼 때마다 그 아기에 대해 자주 물었고 그의 이름을 듣고는 험악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도 내가 그 아이를 미워하기를 바라나 보군, 그렇지? 그들은 당신이 그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가질 것이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원할 때 그들은 그것을 예상해야 하오. 다행히도 그의 어머니는 그때가 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캐서린이 죽은 지 약 13년 뒤 린튼이 12살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되었을 때였습니다. 이사벨라의 예기치 않은 방문 다음 날 저는 주인님과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화를 피했고 어떤 것도 논의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가 제 말을 듣게 할 수 있었을 때 저는 그의 여동생이 남편을 떠났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화한 성격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은 강도로 히스클리프를 몹시 혐오했습니다. 그의 혐오감이 너무 깊고 예민해서 그는 히스클리프를 보거나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것을 삼갔습니다. 슬픔과 그것이 합쳐져 그를 완전한 은둔자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는 치안 판사직을 그만두었고 심지어 교회에도 가지 않았으며 모든 경우에 마을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원과 부지 안에서 완전히 은둔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직 황무지에서의 외로운 산책과 다른 사람들이 밖에 나오기 전인 저녁이나 이른 아침에 아내의 무덤을 방문하는 것으로만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좋은 사람이어서 오랫동안 완전히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캐서린의 영혼이 자신을 괴롭히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체념을 가져다 주었고 평범한 기쁨보다 더 달콤한 우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열렬하고 다정한 사랑으로 그녀의 기억을 떠올렸고 그녀가 같다고 의심하지 않았던 더 나은 세상으로 가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상의 위안과 애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제가 말했듯이 그는 세상을 떠난 자의 연약한 후계자에게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냉담함은 4월의 눈처럼 빠르게 녹았고 그 작은 것이 한마디 말을 더듬거리거나 한 걸음을 비틀거리기도 전에 그의 심장에서 독재자의 호를 휘둘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캐서린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첫 번째 캐서린에게 단축된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것처럼 그녀에게도 전체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히스클리프가 그렇게 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는 항상 캐시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머니와는 다른 구별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와의 연결고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착은 그녀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그가 자신의 아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에드가와 힌들리 언쇼를 비교하곤 했고 비슷한 상황에서 왜 그들의 행동이 그토록 반대였는지 만족스럽게 설명하기 위해 저 자신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 둘 다 다정한 남편이었고 둘 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애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왜 그들 둘이 좋든 나쁘든 같은 길을 가지 않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더 강한 머리를 가진 힌들리가 오히려 훨씬 더 나쁘고 약한 사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배가 좌초했을 때 선장은 자신의 자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배를 구하려 노력하는 대신 폭동과 혼란 속으로 달려들었고 그들의 불운한 배에 대한 어떤 희망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린트는 충실하고 신실한 영혼의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명은 희망했고 다른 한 명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선택했고 의롭게 그것을 견디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로구드 씨, 당신은 저의 도덕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당신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이나 이 모든 것을 판단할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언쇼의 최후는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누이의 죽음 이후에 빠르게 뒤따랐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의 6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랜지에 있는 우리는 그의 죽음 직전 상태에 대해 아주 간결한 설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모든 것은 장례식 준비를 돕기 위해 갈 때였습니다. 케네스 씨가 저의 주인님께 그 사건을 알리러 왔습니다. 글쎄,
넬리, 그가 어느 날 아침 일찍 마당으로 말을 타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 나쁜 소식에 즉각적인 예감을 주어 저를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제가 상복을 입을 차례요. 누가 우리를 슬쩍 떠났다고 생각하오? 누구요? 제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글쎄, 맞춰보시오. 그가 말에서 내리며 문 옆 고리에 고삐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치마 모서리를 잡아 올리시오. 나는 당신이 그것이 필요할 거라고 확신하오. 히스클리프 씨는 아니겠죠, 설마? 제가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건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니, 히스클리프는 튼튼한 젊은이요. 그는 오늘 혈색이 좋아 보이더군. 방금 그를 보고 오는 길이요. 그의 더 나은 반쪽을 잃은 이후로 살이 빠르게 다시 찌고 있더군. 그럼 누군가요, 케네스 씨? 제가 참을성 없이 되풀이했습니다. 힌들리 언쇼요. 당신의 옛 친구 힌들리,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악한 이야기꾼이기도 하오. 비록 그는 오랫동안 나에게 너무 거칠었지만, 자, 내가 우리가 눈물을 흘릴 거라고 말했었지. 하지만 힘내시오. 그는 그의 성격에 충실하게 죽었소. 귀족처럼 술에 취해서 말이오. 불쌍한 젊은이. 나도 유감이요. 아무리 그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버릇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에게 수없이 많은 비열한 짓을 했더라도 옛 친구를 그리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 그는 겨우 27살이라고 하더군. 당신과 같은 나이요. 당신들이 같은 해에 태어났다는 것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소. 고백하건대 이 타격은 린튼 부인의 죽음보다 저에게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옛 추억들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관에 앉아 피를 나눈 친척처럼 울었습니다. 케네스 씨에게 다른 하인을 불러 주인님께 그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가 정당한 대우를 받았을까? 라는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든 그 생각은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끈질기게 따라다녀서 저는 황무지 농장에 가서 죽은 자에 대한 마지막 의무를 돕겠다고 허락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린튼 씨는 동의하기를 극도로 꺼렸지만 저는 그가 누워있는 친구 없는 상태를 위해 설득력 있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옛 주인님이자 의붓 형제가 그의 친형제만큼이나 저의 봉사에 대한 강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헤어튼이라는 아이가 그의 아내의 조카이고 더 가까운 친척이 없는 상황에서 그가 아이의 후견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처남의 재산이 어떻게 남겨졌는지 조사하고 그 일들을 살펴봐야 한다고,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때 그런 문제들에 신경 쓸 상태가 아니었지만 저에게 그의 변호사에게 말하라고 지시했고 마침내 제가 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언쇼의 변호사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마을에 들러 그에게 저와 동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히스클리프를 내버려 두라고 조언했습니다. 진실이 알려진다면 헤어튼은 거지나 다름없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힌들리는 빚을 지고 죽었소. 그가 말했습니다. 전체 재산이 도박 중독을 채우기 위한 현금 때문에 저당 잡혔고 유일한 상속인 헤어튼에게는 채권자 히스클리프의 마음속에 어떤 이익을 만들어 그가 그에게 관대하게 대하도록 할 기회를 주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소. 제가 황무지 농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일이 품위 있게 진행되는지 보러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히 슬퍼하는 듯 보이는 조셉은 저의 존재에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제가 원한다면 장례식 준비를 위해 머물고 지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말했습니다. 저 바보의 몸은 어떤 의식도 없이 길거리 교차로에 묻혀야 하오. 어제 오후 나는 10분 동안 그를 떠났는데 그 짧은 간격 동안 그가 나를 막기 위해 집의 두 문을 잠가버렸소. 그리고 그는 밤새 고의적으로 술을 마셔 자살했소. 우리는 오늘 아침에 쳐들어갔소. 그가 말처럼 코를 골고 있었기 때문이오. 그리고 그는 평상 위에 누워 있었소. 살가죽을 벗기거나 두피를 벗겨도 그를 깨울 수 없었을 것이오. 나는 케네스를 부르러 보냈고 그가 왔소. 하지만 그 짐승이 이미 썩은 고기로 변한 후에 나왔지. 그는 죽었고 차가웠으며 뻣뻣했소. 그러니 그에 대해 더 많은 소동을 일으키는 것이 쓸모없었다는 것을 당신도 인정할 것이오. 늙은 하인 조셉은 이 진술을 확인해 주었지만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직접 의사에게 갔어야 했다오. 나는 그보다 주인님을 더 잘 돌보았을 텐데, 그리고 내가 떠났을 때 그는 죽지 않았고 그런 종류의 것은 아니었다오. 저는 장례식이 품위 있게 치러져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그 부분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모든 비용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기쁨도 슬픔도 나타내지 않는 딱딱하고 무심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그것은 성공적으로 수행된 어려운 일에 대한 무자비한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저는 한번 그의 모습에서 어떤 환희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관을 집에서 나르고 있을 때였죠. 그는 위선적으로 조문객인 척했습니다. 그리고 헤어튼과 함께 뒤따르기 전에 그는 그 불운한 아이를 탁자 위로 들어올리고 특유의 맛을 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의 예쁜 아이, 너는 내 것이야. 그리고 우리는 같은 바람이 휘어감는다면 한 나무가 다른 나무만큼이나 삐뚤어질 수 있는지 볼 것이다. 의심 없는 그 아이는 이 말에 기뻐했습니다. 그는 히스클리프의 구레나룻을 가지고 놀고 그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꿰뚫어 보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스러시크로스 그랜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리. 세상에 그 아이만큼 당신 것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린튼이 그렇게 말했소?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는 저에게 그를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글쎄, 그 악당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문제로 논쟁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나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을 내 손으로 시도해보고 싶소. 그러니 당신 주인에게 전하시오. 만약 그가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한다면 내가 내 아이로 이 자리를 채워 넣어야 할 것이오. 나는 헤어튼을 논쟁 없이 내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겠소. 하지만 나는 다른 아이가 오도록 꽤 확실히 만들 것이오. 꼭 그에게 말하시오. 이 힌트는 우리의 손발을 묶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그 내용을 에드가에게 반복했습니다. 에드가 린튼은 처음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간섭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원했더라도 그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이제 그 손님 히스클리프는 황무지 농장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확고한 소유권을 가졌고 변호사에게, 그리고 변호사는 다시 린튼 씨에게 언쇼가 도박 중독을 위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자신이 소유한 땅의 모든 야드에 저당을 잡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클리프가 바로 그 저당권자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웃에서 가장 높은 신사가 되었어야 할 헤어트는 아버지의 고질적인 원수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서 임금도 받지 못하는 하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가 없다는 것과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는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18장) 그 암울한 시기 이후의 12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의 가장 큰 문제들은 우리의 작은 아가씨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모든 아이들이 겪어야 하는 사소한 병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처음 6개월이 지난 후 그녀는 낙엽송처럼 자라났고 린튼 부인의 무덤 위로 해덕꽃이 두 번째로 피기 전 자신만의 방식으로 걷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황량한 집에 햇살을 가져온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얼굴은 진정한 미인이었고 언쇼 집안의 잘생긴 검은 눈을 가졌지만 린튼 집안의 하얀 피부와 작은 이목구비 그리고 노란 곱슬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질은 거칠지 않으면서도 고상했고 감정 면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섬세하고 활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강한 애정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그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어머니를 닮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온순할 수 있었고 상냥한 목소리와 생각에 잠긴 표정을 가졌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결코 격렬하지 않았고 그녀의 사랑은 결코 사납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깊고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 재능들을 망칠 만한 단점들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건방지게 구는 경향이 하나였고 응석바디 아이들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늘 갖게 되는 고집스러운 태도가 또 하나였습니다. 만약 하인이 그녀를 귀찮게 하면 그녀는 항상 아빠한테 말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눈짓으로라도 그녀를 꾸짖으면 당신은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주인님, 에드가 이 그녀에게 거친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는 그녀의 교육을 전적으로 스스로 맡았고 그것을 하나의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다행히도 호기심과 빠른 지능 덕분에 그녀는 영리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빠르고 열정적으로 배웠고 그의 가르침에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가 13살이 될 때까지 그녀는 혼자서 공원의 경계 밖을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린튼 씨는 드물게 그녀를 데리고 공원 밖으로 1마일 정도 나가기도 했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그녀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김머트는 그녀의 귀에는 실체 없는 이름이었고 예배당은 그녀의 집 외에 그녀가 접근하거나 들어간 유일한 건물이었습니다. 황무지 농장과 히스클리프 씨는 그녀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은둔자였고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녀는 아기방 창문에서 바깥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넬리, 내가 저 언덕 꼭대기까지 걸어갈 수 있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저 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다인가요? 아니에요, 캐시 아가씨. 제가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냥 지금 보이는 이런 언덕들이 또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 황금빛 바위들 아래에 서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녀는 한 번 물었습니다. 페니스톤 크래그스의 가파른 경사는 특히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해질녘 해가 그곳과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고 그 외의 모든 풍경은 그림자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그곳이 헐벗은 돌덩이 덩어리들이고 그 갈라진 틈에는 작은 나무를 기를 만큼의 흙도 거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저녁이 지난 후에도 그렇게 오랫동안 밝게 빛나는 거죠?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가씨는 그곳에 올라갈 수 없어요. 너무 높고 가파르거든요. 겨울에는 서리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 항상 그곳에 먼저 와 있고 여름 깊숙이까지도 저는 그 북동쪽의 검은 구덩이 아래에서 눈을 발견했어요. 오, 당신은 그곳에 가본 적이 있군요. 그녀는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도 어른이 되면 갈 수 있겠네요. 아빠도 가본 적이 있나요, 넬리? 아빠는 아가씨에게 그곳은 방문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와 함께 거니는 황무지가 훨씬 더 좋고요. 스러시크로스 공원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곳이에요. 하지만 저는 공원은 알고 저곳은 모르잖아요. 그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저 가장 높은 곳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을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제 작은 조랑말 미니가 언젠가 저를 데려다 줄 거예요. 하녀 중 한 명이 요정 동굴에 대해 언급하자 그녀는 이 계획을 이루고 싶은 욕망에 완전히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녀는 린튼 씨를 졸랐고 그는 그녀가 더 나이를 먹으면 그곳으로 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 아가씨는 자신의 나이를 달로 측정했고 이제 제가 페니스톤 크래그스에 갈 만큼 충분히 어른이 되었나요? 가 그녀의 입에 붙은 끊임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황무지 농장 바로 옆으로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습니다. 에드가는 그곳을 지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항상 아직은 안 돼, 아가, 아직은 안 돼, 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히스클리프 부인 이사벨라은 그녀의 남편을 떠난 후 10여 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허약한 체질이었습니다. 그녀와 에드가 모두 이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강한 혈색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병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같은 병으로 죽었다고 추측합니다. 천천히 시작되지만 불치병이고 끝으로 갈수록 빠르게 삶을 갉아먹는 일종의 열병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4달 동안 앓았던 병의 결말이 임박했음을 오빠에게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고 가능하다면 자신에게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녀는 정리해야 할 것이 많았고 그에게 작별을 고하고 린튼을 안전하게 그의 손에 넘겨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희망은 린튼이 그녀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 에드가와 함께 남겨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클리프는 그의 부양이나 교육의 부담을 떠맡을 마음이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스스로를 설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의 주인님은 그녀의 요청에 따르는 것을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집을 떠나기를 꺼려 하셨지만 이번 요청에는 날아가듯 달려갔습니다. 그는 제가 자리를 비운 동안 캐서린을 특별히 잘 지켜보라고 거듭 명령하셨습니다. 심지어 저와 함께라도 공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는 그녀가 혼자서 나갈 것이라고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주 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첫 하루 이틀 동안은 저의 임무인 아가씨가 서재 구석에 앉아 있었는데
읽거나 놀기에는 너무 슬퍼 보였습니다. 그런 조용한 상태에서는 그녀가 저에게 거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참을성 없고 짜증스러운 권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그때는 이미 늙어서 그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 뛰어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그녀가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는 그녀를 마구간의 말이나 조랑말에 태우고는 마당 주변으로 여행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가 돌아오면 그녀의 실제 모험과 상상의 모험에 대해 인내심 있게 귀 기울여 주었죠. 여름이 한창이었고 그녀는 이 외로운 산책에 너무 재미를 붙여서 종종 아침 식사부터 저녁차 시간까지 밖에 머물곤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은 그녀의 기발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경계를 넘어갈까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문들은 보통 잠겨 있었고 만약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해도 그녀가 혼자서 감히 나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저의 자신감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어느 날 아침 8시에 저에게 와서 자신이 그날 사막을 상인 무리와 함께 건너는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과 짐승들을 위한 충분한 식량을 저에게 요구했습니다. 커다란 사냥개 1마리와 포인터 2마리가 각각 말과 낙타 3마리를 대신했죠. 저는 맛있는 음식들을 모아 안장 한쪽에 달린 바구니에 매달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요정처럼 명랑하게 뛰어올라 넓은 책 모자와 얇은 베일로 7월의 햇살을 피하며 달리는 것을 피하고 일찍 돌아오라는 저의 조심스러운 충고를 비웃으며 즐겁게 웃으며 떠났습니다. 그 장난꾸러기 아이는 저녁차 시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의 여행자, 즉 늙고 편안함을 좋아하는 사냥개는 돌아왔지만 캐시도 조랑말도 2포인터도 어떤 방향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길 저 길로 전령들을 보냈고 마침내 저 스스로 그녀를 찾아 헤매고 다녔습니다. 마당 경계에 있는 숲 주위에 울타리를 치는 일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 작은 아가씨를 보았는지 물었습니다. 아침에 봤소.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개암나무 가지를 잘라달라고 하더니 저기 낮은 울타리 위로 조랑말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게 달려갔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녀가 페니스톤 크래그스를 향해 출발했음에 틀림없다고 즉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저는 일꾼이 수리하고 있던 틈새를 뚫고 들어가 큰 길로 곧장 가면서 외쳤습니다. 저는 내기를 하듯 몇 마일을 걸었고 한 모퉁이를 돌자 황무지 농장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바위 절벽은 히스클리프 씨의 집에서 약 1.5마일 떨어져 있고 그 집은 그랜지에서 4마일 떨어져 있었으므로 저는 바위 절벽에 도달하기 전에 밤이 올까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곳을 기어오르다가 미끄러져서 죽거나 뼈가 부러졌다면 어쩌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의 불안감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농장을 서둘러 지나가다가 가장 사나운 포인터 중 하나인 찰리가 부어오른 머리와 피 흘리는 귀를 한 채 창문 아래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저는 작은 문을 열고 문으로 달려가 들어갈 수 있게 격렬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이전에 김머튼에 살았던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언쇼 씨가 죽은 후 그곳에서 한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가씨를 찾으러 오셨군요. 놀라지 마세요. 그녀는 여기에 안전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님이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그는 집에 없나요? 저는 빠른 걸음과 놀라움으로 숨이 막힐 듯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분과 조셉 모두 나갔고 1시간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들어와서 좀 쉬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고 저의 길 잃은 어린 양 캐서린 이 난로가에 앉아 어릴 적 어머니가 앉았던 작은 의자에서 몸을 흔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모자는 벽에 걸려 있었고 그녀는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금은 18살의 크고 튼튼한 젊은이가 된 헤어튼에게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분으로 웃고 제잘거리고 있었죠. 헤어튼은 그녀가 끊임없이 쏟아내는 유창한 말과 질문의 연속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상당한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잘하는군요, 아가씨. 저는 분노한 표정 아래 기쁨을 감추며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돌아오실 때까지 이것이 마지막 승마가 될 겁니다. 다시는 그 문지방 너머로 당신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 버릇없고 버릇없는 아이야. 아하, 넬리. 그녀는 명랑하게 소리치며 벌떡 일어나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오늘 밤에 들려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를 찾아내셨군요. 당신은 평생 이곳에 와본 적이 있나요? 그 모자 쓰고 당장 집으로 가요. 제가 말했습니다. 캐시 아가씨, 저는 당신에게 몹시 화가 나 있어요. 아주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삐치거나 우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것이 제가 당신을 찾기 위해 시골을 샅샅이 뒤진 수고를 보상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린튼 씨가 당신을 집에 있도록 저에게 얼마나 당부했는지 생각하면,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살금살금 빠져나갔죠. 당신이 교활한 작은 여우이고 아무도 당신을 더 이상 믿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네요. 제가 뭘 했는데요? 그녀는 즉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아무것도 당부하지 않았어요. 아빠는 저를 꾸짖지 않을 거예요. 넬리 아빠는 당신처럼 심술궂지 않아요. 이리 와요, 이리 와. 제가 되풀이했습니다. 리본을 묶어줄게요. 이제 떼쓰지 말아요. 오, 부끄러운 줄 알아요. 13살이나 먹고 그런 아기처럼. 이 외침은 그녀가 머리에서 모자를 밀어내고 제 손이 닿지 않게 굴뚝 쪽으로 물러나는 행동 때문에 나왔습니다. 아니요, 하녀가 말했습니다. 딘 부인, 그 예쁜 아가씨에게 너무 심하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어요. 그녀는 당신이 걱정할까봐 앞으로 계속하려 하지 않았어요. 헤어튼이 그녀와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고 저는 그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덕을 넘는 길은 거칠거든요. 헤어튼은 그 논쟁 동안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서 있었는데 말하기에는 너무 어색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가 제가 침입한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제가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그 여인의 간섭을 무시하고 말을 계속했습니다. 10분 안에 어두워질 거예요. 캐시 아가씨, 조랑말은 어디 있나요? 그리고 피닉스는 어디 있어요? 당신이 빨리 하지 않으면 저는 당신을 남겨두고 갈 거예요.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조랑말은 마당에 있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피닉스는 저기에 갇혀 있어요. 그는 물렸어요. 찰리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다 말해주려고 했는데 당신은 성미가 고약해서 들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모자를 집어들고 다시 씌워주려고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들이 그녀의 편을 드는 것을 감지하자 그녀는 방 주위를 껑충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쫓아가자 그녀는 가구 위와 아래, 뒤를 쥐처럼 뛰어다녀서 제가 추격하는 것이 우스꽝스럽게 보였습니다. 헤어튼과 하녀는 웃었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하며 더욱 건방져졌습니다. 결국 제가 몹시 짜증을 내며 소리쳤습니다. 캐시 아가씨, 여기가 누구의 집인지 아신다면 당신은 기꺼이 나가려 하실 거예요. 이건 내 아버지의 집이지, 그렇지? 그녀가 헤어튼에게 돌아서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그에게 고정되자 그 눈빛이 바로 자신의 눈빛과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의 시선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구의 집인데? 내 주인님의?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는 다른 감정으로 더 깊이 얼굴을 붉히고 욕설을 중얼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의 주인님이 누구예요? 그 귀찮은 소녀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 우리 가족에 대해 말했잖아요. 저는 그가 주인님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가씨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인이라면 그렇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헤어튼은 이 아이 같은 말에 먹구름처럼 얼굴이 검게 변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를 흔들었고 마침내 그녀가 떠날 준비를 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내 말을 가져와. 그녀는 그 미지의 친척에게 그랜지의 마구 간지기 중 한 명에게 말하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와 함께 가도 좋아요. 저는 도깨비 사냥꾼이 늪에서 나타나는 곳을 보고 싶고 당신이 요정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듣고 싶어요. 하지만 서둘러요. 왜 그래요? 내 말을 가져오라니까요. 나는 당신의 하인이 되기 전에 당신이 지옥에 가는 것을 볼 것이요. 그 젊은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본다고요? 캐서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것을 이 건방진 마녀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자, 캐시 아가씨. 당신이 아주 좋은 동행자들을 만났다는 것을 아시겠죠?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젊은 아가씨에게 사용하기에 아주 좋은 말이네요. 제발 그와 다투기 시작하지 마세요. 자, 우리 스스로 미니를 찾아서 떠나요. 하지만 넬리, 그녀는 놀란 채 뚫어지게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감히 그가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사악한 생명체야, 아빠에게 당신이 한 말을 말할 거예요. 자, 이제. 헤어튼은 이 위협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분노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솟았습니다. 당신이 조랑말을 데려와. 그녀는 하녀에게 돌아서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개를 풀어줘요. 진정하세요, 아가씨.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면 손해볼 것 없어요. 저기 헤어튼 씨가 주인님의 아들은 아닐지라도 그는 아가씨의 사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가씨를 섬기려고 고용되지 않았어요. 그가 내 사촌이라고. 캐시가 경멸적으로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그녀를 꾸짖는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오, 넬리. 그들이 그런 말을 하게 두지 마세요. 그녀는 큰 혼란에 빠져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는 런던에서 제 사촌을 데려오러 가셨어요. 제 사촌은 신사의 아들이에요. 그런 저의 그녀는 말을 멈추고 걷잡을 수 없이 울었습니다. 그런 천박한 사람과 친척 관계라는 생각만으로도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쉿, 쉿, 제가 속삭였습니다. 캐시 아가씨,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촌들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가씨에게 해가 될 것은 없어요. 다만 그들이 불쾌하고 나쁘다면 그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는 것뿐이에요. 그는 내 사촌이 아니야, 넬리. 그녀는 다시 생각하면서 새로운 슬픔을 얻었고 그 생각으로부터 피난처를 찾기 위해 제 팔에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하녀가 서로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것에 대해 몹시 화가 났습니다. 하녀가 말한 린튼 씨의 임박한 귀환 소식이 히스클리프 씨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에드가가 돌아왔을 때 캐서린의 첫 번째 생각이 그 무례한 친척에 대한 후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찾는 것이라는 것도 확신했습니다. 하인으로 여겨진 것에 대한 혐오감에서 회복한 헤어트는 그녀의 괴로움에 감동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랑말을 문 앞까지 데려온 후 그녀를 달래주기 위해 계집에서 다리가 굽은 멋진 테리어 강아지를 한 마리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고는 쉿,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탄을 멈추고 경외와 공포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그 불쌍한 젊은이에 대한 그녀의 반감에 미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좋고 운동신경이 좋으며 얼굴도 잘생기고 튼튼하고 건강했지만 농장일과 황무지에서 토끼와 사냥감을 쫓는 그의 일상에 맞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그의 아버지가 가졌던 것보다 더 나은 자질을 가진 마음을 감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잡초가 우거진 황무지 속에서 잃어버린 좋은 것들이었죠. 그 잡초의 무성함은 그들의 방치된 성장을 훨씬 능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리한 상황 하에서는 풍부한 수확을 낼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의 증거였습니다. 히스클리프 씨는 그를 육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압제의 유혹을 제공하지 않았던 그의 겁없는 성격 덕분이었죠. 히스클리프의 판단으로는 학대에 재미를 더했을 소심한 민감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기를 그를 짐승으로 만드는데 집중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읽거나 쓰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감시자를 귀찮게 하지 않는 어떤 나쁜 버릇에 대해서도 꾸짖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미덕을 향해 단 한 발짝도 이끌리지 않았고 악덕에 맞서 단 하나의 훈계로도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조셉은 그를 어릴 적부터 옛 가족의 우두머리라는 이유로 아첨하고 귀여워하게 된 편협한 편애 때문에 그의 타락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캐서린 언쇼와 히스클리프가 어릴 적 주인님 힌들리의 인내심을 잃게 만들고 그들이 말하는 게으른 방식 때문에 그가 술에서 위안을 찾게 했다고 비난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는 헤어튼의 모든 잘못의 짐을 그의 재산을 빼앗은 자이스클리프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욕을 해도 그는 그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셉은 그가 최악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지켜보는데 만족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그는 그 아이가 망가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영혼은 파멸에 버려졌지만 그는 히스클리프가 그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어튼의 피는 그의 손에서 요구될 것이고 그 생각에는 엄청난 위안이 있었습니다. 조셉은 그에게 이름과 혈통에 대한 자부심을 주입했습니다. 만약 그가 감히 시도했다면 그는 헤어튼과 현재 황무지 농장의 소유주 사이에 증오를 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유주에 대한 그의 두려움은 미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 대한 감정을 중얼거리는 비난과 개인적인 저주에 국한시켰습니다. 저는 그 시절
황무지 농장의 생활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가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해 들은 것만 이야기할 뿐입니다. 제가 본 것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히스클리프 씨가 가까이 있고 그의 소작인들에게 잔인하고 냉혹한 지주라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은 여성의 관리하에 편안했던 옛 모습을 되찾았고 힌들리 시대에 흔했던 폭동의 장면들은 이제 그 벽 안에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은 너무 우울해서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과도 교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군요. 캐시 아가씨는 테리어 강아지라는 평화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개들인 찰리와 피닉스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절뚝거리며 고개를 늘어뜨린 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기분이 몹시 상한 채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는 제 작은 아가씨에게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했듯이 그녀의 순례의 목적지는 페니스톤 크레그스였고 그녀는 모험 없이 농장 대문에 도착했을 때 헤어튼이 몇 마리의 개들을 거느리고 나와 그녀의 일행을 공격했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들의 주인들이 그들을 떼어놓기 전까지 그들은 격렬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소개였습니다. 캐서린은 헤어튼에게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말했고 그에게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침내 그를 속여 그녀와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요정동굴과 20가지 다른 기묘한 장소들의 비밀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를 낸 상태였기 때문에 그녀가 본 흥미로운 물건들에 대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녀가 그를 하인처럼 대하면서 그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전까지는 그녀의 안내자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스클리프의 하녀가 그를 그녀의 사촌이라고 부르면서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사무쳤습니다. 그랜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사랑, 자기, 여왕, 천사라고 불렸던 그녀가 낯선 사람에게 그렇게 충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다니 그녀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가 그 불만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몹시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그분에드 이 황무지 농장의 모든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것과 그녀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슬퍼하실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저의 명령 불복종을 밝힌다면 그분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제가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약속했고 저를 위해 그것을 지켰습니다. 결국 그녀는 사랑스러운 작은 소녀였습니다. (19장) 검은 테를 두른 편지 한 통이 주인님 에드가의 귀환 날을 알렸습니다. 이사벨라가 죽은 것이었고 주인님은 저에게 그의 딸을 위해 상복을 준비하고 그의 젊은 조카를 위한 방과 다른 편의 시설들을 마련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캐서린은 아버지의 귀환을 환영할 생각에 기쁨으로 날아갈 것 같았고 그녀의 진짜 사촌이 가진 수많은 장점들에 대해 가장 희망적인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그녀는 자신의 작은 일들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이제 새까만 검은 드레스를 입은 채 불쌍하게도 그녀의 숙모의 죽음은 그녀에게 어떤 명확한 슬픔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저를 졸라 마침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와 함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갔습니다. 린트는 저보다 딱 6개월 어리대요. 우리가 나무 그늘 아래 이끼 덮인 언덕과 골짜기 위를 한가롭게 거닐면서 그녀가 제잘거렸습니다. 그를 놀이 친구로 두게 될 거라니 얼마나 기쁠까요? 이사벨라 숙모가 아빠에게 그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한 묶음을 보냈어요. 제 머리보다 더 연한 아마색이었고 아주 고왔죠. 저는 그것을 작은 유리 상자 안에 소중하게 보관해 두었어요. 그리고 저는 종종 그 머리카락의 주인을 보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했어요. 오, 저는 행복해요. 그리고 아빠, 사랑하는 아빠. 자, 넬리, 달려가요. 달려가요. 그녀는 제가 느릿한 발걸음으로 문에 도착하기까지 여러 번 달려갔다가 돌아왔고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길 옆 풀밭에 앉아 인내심 있게 기다리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1분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그녀가 외쳤습니다. 아, 길에서 먼지가 보여요. 오고 있어요. 아니네요. 언제쯤 올까요? 조금만 더 가면 안 될까요? 반마일, 넬리, 딱 반마일만요. 저기 모퉁이에 있는 자작나무 숲까지라고 말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불안한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 여행 마차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창문에서 그녀의 아빠의 얼굴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팔을 뻗었습니다. 그도 그녀만큼이나 간절하게 마차에서 내려왔고 한참 동안 그들 외에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애무하는 동안 저는 린튼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겨울인 것처럼 따뜻한 털한감 망토에 쌓인 채 한 구석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여리고 나약해 보이는 소년이었는데 너무 닮아서 주인님의 어린 남동생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에는 에드가 린튼에게는 결코 없었던 병약하고 짜증스러운 기색이 있었습니다. 주인님은 제가 보는 것을 보셨고 악수를 하신 후 저에게 문을 닫고 그를 방해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여행이 그를 지치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캐시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했지만 아빠는 그녀에게 이리 오라고 말했고 그들은 함께 공원 위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하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먼저 서둘러 갔습니다. 자, 사랑스러운 아이야. 린튼 씨가 앞 계단 아래에서 멈춰서서 그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 사촌은 너만큼 강하거나 명랑하지 않고 얼마 전에 어머니를 잃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러니 그가 당장 너와 함께 놀고 뛰어다닐 거라고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무 많이 말해서 그를 괴롭히지 마. 적어도 오늘 저녁만큼은 그가 조용히 있도록 해주겠니? 네, 아빠, 캐서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정말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는 한 번도 밖을 내다보지 않았어요. 마차가 멈췄고 잠들어 있던 아이는 그의 삼촌에 의해 땅으로 안겨 내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사촌 캐시란다, 린튼. 그가 그들의 작은 손을 함께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벌써 너를 좋아하고 있단다. 그리고 오늘 밤 울어서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도록 하렴. 이제 활기차게 지내도록 노력해봐. 여행은 끝났고 너는 쉬고
마음껏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럼 저를 침대에 눕혀주세요. 그 소녀는 캐서린의 인사를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막 흐르려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가락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이리 와, 이리 와, 착한 아이. 제가 그를 이끌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녀도 울게 만들 거예요. 그녀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는지 보세요. 그가 슬퍼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의 사촌은 그와 똑같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 모두 들어와 차가 준비된 서재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린튼의 모자와 망토를 벗겨주고 그를 테이블 옆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가 앉자마자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인님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을 수 없어요. 소년이 흐느꼈습니다. 그럼 소파로 가거라. 넬리가 차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의 삼촌이 인내심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가 짜증을 내는 병약한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동안 몹시 힘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린튼은 천천히 몸을 끌고 가 소파에 누웠습니다. 캐시는 작은 발판과 자신의 찻잔을 그의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사촌을 애완동물처럼 다정하게 돌봐주기로 마음먹었고 그의 곱슬머리를 쓰다듬고 뺨에 키스하며 아기처럼 자신의 찻잔에 담긴 차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그도 그다지 나은 상태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눈물을 닦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 그는 아주 잘 지낼 거야. 주인님이 잠시 그들을 지켜본 후 저에게 말했습니다. 넬리, 우리가 그를 지킬 수 있다면 아주 잘 지낼 거야. 그와 같은 나이의 아이와 함께 지내면 곧 새로운 활력이 생길 것이고 힘을 바라는 마음으로 힘을 얻게 될 거야. 네, 우리가 그를 지킬 수 있다면요.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희망이 거의 없다는 서글픈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저 약한 아이가 황무지 농장에서 살 수 있을까? 그의 아버지와 헤어튼 사이에 그들이 어떤 놀이 친구이자 선생이 될까? 저의 의심은 곧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확실해졌습니다. 차를 마신 후 아이들을 위층으로 데려가 린튼이 잠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제가 떠나려 할 때까지 저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홀에 있는 테이블 옆에 서서 에드가 씨를 위한 침실용 촛불을 켜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하녀가 부엌에서 나와 히스클리프 씨의 하인 조셉이 문에 와 있으며 주인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저에게 전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저는 상당히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기에는 아주 부적절한 시간이고 그들이 긴 여행에서 막 돌아왔을 때잖아요. 주인님께서 그를 만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조셉은 부엌을 통과해 이미 홀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일요일 옷을 입고 있었고 가장 신성하면서도 가장 심술궂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모자를, 다른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매트 위에서 자신의 신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셉.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로 여기에 오셨나요? 나는 린튼 주인님과 이야기해야 하오. 그가 무시하듯 저를 옆으로 밀쳐내며 대답했습니다. 린튼 씨는 주무시러 가실 거예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 지금은 분명히 듣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저에게 용건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분의 방이 어디요?
그 녀석은 닫힌 문들을 훑어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저의 중재를 거부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마지못해 서재로 올라가 그 부적절한 방문객을 알리며 다음 날까지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린튼 씨가 저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주기 전에 조셉이 제 발뒤꿈치를 따라 올라와 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건너편에 서서 두 주먹을 지팡이 머리에 올리고 반대를 예상하는 듯 격앙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헤스클리프가 그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저를 보냈고 저는 그 아이 없이는 돌아가지 못하오. 에드가 린튼은 1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독한 슬픔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그는 그 아이 자체를 불쌍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벨라의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그 아이를 자신에게 맡겼던 것을 떠올리며 그 아이를 내어주어야 할 상황에 몹시 괴로워했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지 마음속으로 궁리했습니다. 어떤 계획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붙잡아 두려는 어떤 욕망이라도 내비친다면 요구하는 쪽 히스클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 아이를 넘겨주는 것 외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이를 잠에서 깨우지는 않을 것이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에게 전하시오. 그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내일 황무지 농장으로 갈 것이오. 그는 지금 자고 있고 지금 그 거리를 가기에는 너무 피곤하오. 당신은 또한 그에게 린튼의 어머니가 그를 나의 보호하에 남겨두기를 바랐다고 전하시오. 그리고 현재 그의 건강은 매우 위태로소. 아니요. 조셉이 지팡이로 바닥을 쿵치며 권위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무 소용없소. 헤스클리프는 그 어머니도 당신도 신경 쓰지 않소. 그러나 그는 그의 아들을 가질 것이오. 그리고 내가 그를 데려가야만 하오. 그러니 이제 아시오. 오늘 밤에는 안 돼요. 린튼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내가 말한 것을 당신의 주인에게 되풀이하시오. 넬리, 그를 아래로 안내하시오. 가시오. 그리고 화가 난 노인 조셉의 팔을 들어 올리며 돕고는 그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아주 좋소. 조셉은 천천히 물러서면서 소리쳤습니다. 내일은 그가 직접 올 것이니 당신이 감히 할 수 있다면 그를 내쫓아 보시오. (20장) 이 위협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린튼 씨는 저에게 캐서린의 조랑말을 타고 아침 일찍 그 소년을 집으로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그의 운명에 좋든 나쁘든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을 테니 그가 어디로 갔는지 내 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그녀는 앞으로 그와 교제할 수 없을 것이고 그가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편이 그녀에게 더 좋소. 혹시라도 그녀가 불안해하며 황무지 농장을 방문하고 싶어 할까봐 그러는 것이오. 그냥 그의 아버지가 급히 그를 불러서 우리를 떠나야 했다고만 말해주시오. 린튼은 새벽 5시에 침대에서 깨어나는 것을 몹시 꺼려했고 더 먼 여행을 준비해야 한다는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그의 아버지인 히스클리프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이라고 말하며 히스클리프 씨가 그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그의 긴 여행에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해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는 이상한 혼란 속에서 외쳤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어디에 사나요? 저는 삼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분은 그랜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사신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 언덕 너머에. 아주 먼 곳은 아니라서 네가 건강해지면 걸어서 여기로 올 수 있어. 그리고 집에 가고 그분을 보게 되어 기뻐해야 한단다. 내 어머니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해. 그러면 그분도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지만 왜 저는 아빠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린튼이 물었습니다. 왜 엄마와 아빠는 다른 사람들처럼 함께 살지 않았어요? 그분은 북쪽에 머물러야 하는 일이 있었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의 건강 때문에 남쪽에 살아야 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왜 엄마는 아빠에 대해 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이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자주 삼촌에 대해 이야기했고 저는 오래전에 삼촌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어떻게 아빠를 사랑할 수 있나요? 저는 아빠를 모르는 걸요. 오, 모든 아이들은 부모를 사랑한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마도 그분을 자주 언급하면 네가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서두르자.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에 일찍 마차를 타는 것이 1시간 더 잠을 자는 것보다 훨씬 좋단다. 저와 함께 가는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제 본 그 작은 아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돼. 제가 대답했습니다. 삼촌도요? 그가 계속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너의 동행자가 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린튼은 베개에 기대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촌 없이는 가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마침내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얼마나 버릇없는 행동인지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옷을 입는 것에 대해 완강하게 저항했고 저는 그를 침대에서 달래기 위해 주인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 불쌍한 아이는 마침내 여러 가지 기만적인 약속들, 그의 부재가 짧을 것이라는 것, 에드가 씨와 캐시가 그를 방문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제가 길 내내 간간히 꾸며내고 반복했던 그와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다른 약속들을 듣고서야 길을 떠났습니다. 순수한 헤더 향이 나는 공기, 밝은 햇살, 그리고 미니의 부드러운 속보 덕분에 그의 우울함은 잠시 후 누그러졌습니다. 그는 새로운 집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더 큰 관심과 활기를 띠며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무지 농장은 스러시 크로스 그랜지처럼 즐거운 곳인가요? 그는 계곡으로 마지막 시선을 던지며 물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옅은 안개가 피어올라 파란 하늘 가장자리에 양털 같은 구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나무들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지는 않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랜지만큼 크지는 않지만 사방의 풍경을 아름답게 볼 수 있단다. 그리고 그곳의 공기가 너에게 더 건강할 거야. 더 신선하고 건조하지. 처음에는 건물이 낡고 어둡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은 품이 있는 집이야. 이 동네에서는 2번째로 좋은 집이지. 그리고 너는 황무지에서 멋진 산책을 할 수 있을 거야. 헤어튼 언쇼, 즉 캐시 아가씨의 다른 사촌이고 어찌 보면 너의 사촌이기도 한데
그가 가장 멋진 장소들을 모두 보여줄 거야. 그리고 날씨가 좋을 때는 책을 가져와 푸른 골짜기를 너의 서재로 만들 수도 있지. 그리고 가끔은 너의 삼촌이 산책에 함께 할 수도 있어. 그분은 자주 언덕 위로 산책을 나가신단다. 그리고 저의 아빠는 어떻게 생기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삼촌처럼 젊고 잘생기셨나요? 그분도 젊으시단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은 머리와 눈을 가지셨고 더 엄격해 보이시지. 그리고 키가 더 크고 전체적으로 덩치가 더 크셔. 처음에는 너에게 그렇게 상냥하고 친절하게 보이지는 않을 거야. 그분 성격이 원래 그렇지 않으니 말이야. 하지만 명심하렴. 그분에게 솔직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해. 그러면 당연히 그분은 어떤 삼촌보다 너를 더 좋아하실 거야. 너는 그분의 친아들이니까. 검은 머리와 눈, 린튼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그럼 저는 그분을 닮지 않았네요. 그렇죠? 별로 닮지 않았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지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옆에 있는 창백한 피부와 가녀린 체격의 아이, 그리고 그의 크고 나른한 눈을 보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 눈은 병적으로 예민한 기색이 잠시 번뜩일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어머니가 가졌던 반짝이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왜 아빠는 엄마와 저를 보러 한 번도 오지 않았을까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빠는 저를 본 적이 있나요? 만약 봤다면 저는 아기였을 거예요. 아빠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린튼 도련님, 제가 말했습니다. 300마일은 아주 먼 거리란다. 그리고 10년이라는 시간은 어른에게는 너에게 느껴지는 것과 아주 다르게 느껴져. 히스클리프 씨가 여름마다 방문하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편리한 기회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고 이제는 너무 늦었지. 그 문제에 대해 그분에게 질문해서 괴롭히지 말렴. 괜한 소동만 일으킬 테니까. 소녀는 남은 길 내내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몰두했고 우리가 농장 정문 앞에 멈춰섰을 때까지 그러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 비친 첫인상을 포착하려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조각된 정면과 눈썹처럼 낮게 드리워진 창문들, 제멋대로 자란 구즈베리 관목들과 구부러진 전나무들을 엄숙하게 뚫어지라 살펴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의 사적인 감정은 그의 새 보금자리의 외관에 대해 완전히 불만족스러운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을 미루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가 말에서 내리기 전에 저는 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간은 6시 반이었고 가족들은 막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하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닦고 있었습니다. 조셉은 그의 주인님 의자 옆에 서서 절뚝거리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헤어트는 건초밭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넬리, 히스클리프 씨가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내 재산을 데려와야 할까봐 걱정했소. 데려왔군 그래?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봅시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헤어튼과 조셉도 호기심에 입을 벌린 채 뒤따랐습니다. 불쌍한 린트는 두려운 눈으로 세 사람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확실히 조셉이 엄숙하게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주인님, 그가 당신과 바꿔치기해서 저것이 그의 아가씨로군. 히스클리프는 아들이 혼란에 빠져 몸을 떨게 할 만큼 쳐다보더니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정말 미인이군. 얼마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존재인가, 그가 외쳤습니다.
넬리, 그들이 저것을 달팽이와 신우유로 키웠나? 오, 젠장할.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군. 악마도 내가 낙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텐데. 저는 떨고 혼란에 빠진 아이에게 말에서 내려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이 무슨 뜻인지 또는 그 말이 자신에게 향한 것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는 그 음산하고 비웃는 낯선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저에게 매달렸고 히스클리프 씨가 자리에 앉아 이리 오라고 명령하자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울었습니다. 쯧쯧, 히스클리프가 말했습니다. 그는 한 손을 뻗어 그를 거칠게 그의 무릎 사이로 끌어당기고 턱을 잡고 그의 머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 헛소리는 그만두시오. 우리는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린튼, 그게 내 이름 맞지? 너는 완전히 내 어머니의 아이로구나. 울어대는 병아리 같은 너에게서 내 몫은 어디에 있단 말이오? 그는 소년의 모자를 벗기고 그의 굵은 아마색 곱슬머리를 뒤로 밀어 넘겼고 그의 가는 팔과 작은 손가락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 검사 동안 린트는 우는 것을 멈추고 그의 커다란 파란 눈을 들어 검사하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알아보겠느냐? 히스클리프가 사지가 모두 똑같이 연약하고 허약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물었습니다. 아니요. 린튼이 멍한 두려움의 눈으로 대답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있겠지? 아니요. 그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니라니. 내 어머니가 나에 대한 자식의 애정을 일깨워주지 않았다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오. 나는 내 아버지다. 내가 말해주지. 그리고 내 어머니는 네가 어떤 아버지를 가졌는지 모르게 내버려둔 사악한 계집이었소. 이제 찡그리거나 얼굴 붉히지 마시오. 비록 네가 백혈이 아니라는 것을 보는 것도 그나마 다행이지만 착한 아이가 되시오. 그러면 내가 너를 잘 돌볼 것이오. 넬리, 당신이 피곤하다면 앉으시오. 그렇지 않다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당신이 듣고 보는 것을 그랜지의 그 쓸모없는 놈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짐작하오. 그리고 당신이 주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오. 글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히스클리프 씨, 부디 이 아이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오래 두지 못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는 넓은 세상에서 당신이 알게 될 유일한 혈육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대해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소.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아무도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면 안 돼요. 나는 그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것에 질투심을 느끼오. 그리고 나의 친절을 시작하기 위해 조셉 이 아이에게 아침 식사를 가져오시오. 하여튼 이 빌어먹을 송아지 같은 녀석, 내 일하러 가거라. 그래, 넬. 그들이 떠난 후에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 아들은 당신들의 집의 미래 소유자이오. 그리고 나는 내가 그의 후계자가 될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가 죽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오. 게다가 그는 내 아이이고 나는 내 후손이 그들의 영지의 주인이 되는 승리를 보고 싶소. 내 아이가 그들의 아이들을 고용해서 그들의 아버지의 땅을 임금을 주고 경작하게 만드는 것을 말이지. 그것이 이 놈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고려사항이오. 나는 그 자체로는 그를 경멸하고 그가 떠올리는 기억 때문에 그를 증오하오. 하지만 그 고려사항이면 충분하오. 그는 저와 함께 안전할 것이며 당신의 주인님이 그의 아이를 돌보는 것만큼이나 조심스럽게 돌봄을 받을 것이오. 위층에는 그를 위해 멋진 스타일로 꾸며진 방이 있소.
또한 일주일에 3번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오는 가정교사를 고용해서 그가 배우고 싶은 것을 가르치게 했소. 나는 헤어튼에게 그를 따르라고 명령했소. 사실 저는 그의 동행자들보다 그가 우월하고 신사답게 보존되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소. 그러나 그가 이 수고를 감당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이 유감스럽소. 이 세상에서 제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그에게서 자랑할 만한 대상을 찾는 것이었소. 그리고 저는 이 창백하고 징징대는 불쌍한 녀석에게 몹시 실망했소. 그가 말하는 동안 조셉은 우유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돌아와 린튼 앞에 놓았습니다. 린튼은 그 소박한 음식을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휘저으며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그 늙은 하인 조셉도 그의 주인님과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경멸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히스클리프가 그의 아랫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도록 의도했다는 것이 명백했기 때문에 그는 그 감정을 마음속에 억눌러야 했지만요. 먹을 수 없다고? 그는 린튼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엿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헤어튼 주인님은 어렸을 때 다른 것을 먹은 적이 없었소. 그리고 그에게 충분히 좋았던 것이 당신에게도 충분히 좋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오. 저는 먹지 않을 거예요. 린튼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져가세요. 조셉은 분개하여 음식을 낚아채서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음식에 무슨 문제가 있소? 그가 쟁반을 히스클리프의 코앞에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소? 그가 말했습니다. 왜? 조셉이 대답했습니다. 저 까다로운 녀석이 그것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오. 하지만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오. 그의 어머니가 딱 그랬었지. 우리는 그녀의 빵을 만들기 위해 곡식을 심기에도 너무 더러웠었소. 그의 어머니에 대해 나에게 언급하지 마시오. 주인님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져다 주시오. 그게 전부요. 넬리, 그의 평소 음식은 무엇이요? 저는 삶은 우유나 차를 제안했고 가정부는 그것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기심이 그의 편안함에 기여할 수도 있겠군.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의 연약한 체질과 그를 어느 정도는 잘 대해주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히스클리프의 기분이 이렇게 변했다는 것을 에드가 씨에게 알려서 그분을 위로해야지. 더 이상 머물 핑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린튼이 친근한 양치기 개가 다가오는 것을 소심하게 거부하는 동안 살짝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히스클리프는 속이기에는 너무 경계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마자 저는 울음소리와 함께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는 여기 머물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후 문빗장이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그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니에 올라타 그녀를 빠르게 몰았고 그렇게 저의 짧은 보호 임무는 끝이 났습니다.